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러시아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든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든 우크라이나에서 탈나치화 그리고 중립화라고 부르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이 전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푸틴의 이런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엘리제궁 관계자는 6일 푸틴 대통령이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가 2014년 강제로 병합했던 크롬반도, 옛날 러시아 발음으로는 크림반도죠. 이 크롬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독립도 인정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요구라 그러면서 선을 그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 푸틴에게 국제법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푸틴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번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크롬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의 소유로 넘기고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연 그런 푸틴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이미 1만 명에 달하고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러시아 정보기관의 내부 고발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는 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글래그넷의 운영자인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러시아 정보기관인 FSB의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 담긴 2,000쪽 분량의 문서와 서한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 FSB의 문건에는 이 러시아군 주요 사단과의 통신이 끊긴 탓에 이 러시아 정부조차도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정키로는 러시아군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일 자국군 498명이 임무 수행 중에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후로는 이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 나온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 열흘간의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 1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 18살에서 20살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대목하고 일치합니다. 특히 하루에도 최소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수치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10년간 전쟁에서 15,000명의 사망자를 낸 것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는 5일 현재 1,500명이고 2,000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전멸을 했다. 그럴 때 그 전멸의 기준은 병력의 20에서 30% 정도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전의 병력을 한 20만 명 정도를 투입했는데 여기에 벌써 5% 이상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FSB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FSB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도 받지를 못했고 서방 세계의 초고강도 제재에 대응할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FSB 관계자는 더불어 이 침공 이전에 서방의 제재가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가상훈련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쪽으로 분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일이 벌어지니까 이 FSB의 근거 없는 분석의 모든 책임이 지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볼 때 이 러시아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고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패배만이 남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FSB의 문건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의 동맹인 체첸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투입한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체첸군이 이 러시아군과 갈등 위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인의 저항을 완전히 누르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급과 수송병을 제외한다 그러더라도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현 국면이 장기화하면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잠정기한, 그래 데드라인은 6월까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문건은 또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공에 나선다면 이번 사태가 진정한 국제적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2차 대전기인 1943년에서 1944년 독일과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실제로 이 FSB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타임스는 러시아 안보 전문가인 크리스토 크로제프가 FSB 현직 직원 2명이 보여준 결과 해당 문건이 이 FSB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우크라이나가 심전의 일환으로 가짜 FSB 서한을 유포한 적이 있지만 이번 건은 달라 보인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신뢰도 있는 출처를 통해서 제공됐고 또 유조됐다고 보기에는 분량도 너무 긴 편이다, 아주 긴 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FSB의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입장이 드러난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하루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5조 원 이상의 전쟁 비용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인 글로벌 앤 메일은 캐나다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미카이오 포돌야크가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막대한 장비 손실과 전사자가 발생하니까 러시아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면서 양국 간의 협상도 진지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 비용은 러시아의 지난해 전체 국민 총소득 GDP를 보면 1조 7,095억 달러인데요. 여기에 1.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한국의 올해 국방비가 54조 6천여억 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하루에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쟁 비용을 쓰다 보면 한 85여일, 그러니까 한 3달이 지나면 러시아 국민 총소득 1년간 소득을 공중에 날리는 셈이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 침공 이후에 서방 세계의 느슨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 진영의 추가적인 경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가 과연 이런 대내외의 압박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경제회복센터와 일부 전략 컨설팅 업체들은 지난 3일 개전 첫 4일간 러시아 전비는 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조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들었지만 이후에 탄약 보급품 확대, 그리고 전사자 속출, 로켓,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4조 7천억에서 30조 8,500억 원 정도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포돌야크의 추정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죠. 러시아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장갑차나 전차 등의 무력 공격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은 정규군 스타일이 아닌 도시 방어라는 게릴라전의 방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이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의 엄청난 오판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이라든지 공중포격 등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다음에 수도인 키우라든지 이런 대도시로 진입을 하면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게릴라전 형태로 저항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우크라이나군을 장악하려면 이 주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들이 해방군으로서의 러시아군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이 우크라이나군과 합세해가지고 공동으로 게릴라전을 펴면서 이 러시아군이 이런 전략에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 키이우,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라고 그러죠. 이 키이우하고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여기 또 이제 러시아 말로는 하리코프라고 그럽니다. 하르키우. 이런 대도시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내세울 수 있는 전과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장악, 그리고 남부 항구 도시인 헤르손을 점령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도 우크라이나군이 원전의 안전을 우려해가지고 주변에서의 교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쉽게 장악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단단한 저항은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레닌그라드 전투를 연상케 합니다. 이 두 도시 모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옛 소련군이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이 두 도시를 포위하면서 맹공격을 했습니다만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이 두 도시를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 17일부터 6개월간이나 지속됐고요. 레닌그라드 전투 역시 1941년 9월 8일부터 무려 872일간이나 지속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최악의 시가전이 펼쳐졌던 겁니다. 결국 이 두 전투에서 독일군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는 시가전에서는 공격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물론 방어군이 싸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푸틴이 잘못된 척보를 받은 데서 기인합니다. 나치 세력 해방을 위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전쟁을 하면서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푸틴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러시아군이 보유한 미사일 등을 거의 쓸 만큼 썼지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 시간으로 6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현재까지 미사일을 600발 정도 발사했고 근데 이는 이 비축분의 95%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실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실상을 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의아한 점 중에 하나는 러시아 공군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긴밀한 보급은 물론이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수도 키이우 근처의 호스토멜 국제공항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 3일 자체 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 실패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떤 설명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그 원인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약 대대적인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를 통치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이 도시가 함락된다고 해서 사라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이 서방 진영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유고 상황이 되고 더불어 키이우가 점령당한다 할지라도 폴란드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끝까지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푸틴의 엄청난 오판이 지금 러시아를 최대의 굴욕으로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